여러분,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갑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또 한쪽은 혼자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웁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비슷한 형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보며 발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60살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60살 이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고, 후회하고, 깨달은 것들을 그저 나누려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4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똑똑했던 학생이 쓸쓸하게 늙어가는 것도 봤고 평범했던 학생이 풍요롭게 나이 드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벌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관계를 어떻게 가꿨느냐였습니다. 제가 70살쯤 됐을 때입니다.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참 어두웠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아무도 전화 안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 일만 했습니다. 승진하고, 성과 내고,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이 약속을 잡으면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도 일이 있어서라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니 남은 건 명함 한 장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긴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내일도 그들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8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0살이 되어서야 이걸 배우려 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60살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첫째, 친구를 만드십시오. 진짜 친구를요. 이름만 아는 사람 100명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5명이 낫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명문대 교수였고 책도 많이 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80살쯤 됐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교수, 나는 동료는 많았는데 친구는 없었네. 그때 그 사람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했고 가정도 잘 꾸렸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친구는 없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있긴 한데 연락하기가 미안해서요. 미안하다고요. 친구에게 연락하는 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생관계를 투자가 아니라 거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줄 게 있을 때만 만났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러니 정작 내가 약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별일 없어도 만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전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100살이 넘었는데도요. 함께 차를 마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 시간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랜만이다. 언제 한번 보자가 아니라 내일 시간 있니? 커피 한잔 하자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그게 60살 이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결혼하고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아내와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갔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니까 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많은 부부가 60살이 넘으면 대화가 없어집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밥 먹어. 약 먹었어. 어디가? 이런 말들 뿐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후회합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많이 이야기할 걸 하고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다투지 않고 살았습니다. 좋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70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평생 같이 살았는데 실은 각자 살았어요. 한 집에서 각자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었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견딜 수 없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함께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펐는지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십시오. 그게 관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 배우자가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옆에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형식적이라면 그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겁니다. 그게 제일 슬픈 노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새롭게 알아가십시오. 함께 산책하십시오. 함께 여행 가십시오. 함께 새로운 걸 배우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삽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식 결혼을 위해, 자식 집 마련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봐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바쁩니다. 자식들도 자기 문제로 힘듭니다. 부모를 자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전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서운해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으니 자식들이 잘 안 옵니다. 명절에만 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삽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합니다. 왜 안 오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들한테는 부담입니다.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자식들은 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그러니까 차라리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 부모는 더 서운해하고 자식은 더 멀어지고 그렇게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식에게 너무 큰 짐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해주는 건 감사하게 받되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노후는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60살에 퇴직하고 나서 자기만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취미 활동을 했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좋아했지만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0살이 넘은 지금도 그 아버지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서 독립하십시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자식이 해주는 건 감사하게 받되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넷째, 일과 정체성을 분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직업으로 정의합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사업가다. 하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유능한 의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살에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아무도 선생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울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의사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라는 정체성 외에 다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게 되니 자기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일은 언젠가 끝납니다. 퇴직도 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때 일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일 외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직업 하나뿐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그만둬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제 경우에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떠나도 저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있었고,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이 직업 하나뿐이라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정체성들을 만드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관심사를 넓히십시오. 새로운 것들을 배우십시오. 그게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 한 번 망가진 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아직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생활합니다. 제 또래 중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건강할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평생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매일 걷고,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건강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60년 넘게 지켰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살이 넘어서야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건강은 쌓이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걸으십시오. 오늘부터 제대로 먹으십시오. 오늘부터 충분히 주무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여섯째, 열심히보다 현명하게 사십시오. 젊을 때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노력하고, 달리고,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현명하게 사는 게 중요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힘을 아껴 쓰라는 뜻입니다. 저는 90살이 넘어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오래 못 간다는 거요. 그래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젊을 때처럼 삽니다. 여전히 바쁘게 삽니다. 여전히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하자, 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게 오래 사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7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니고 이것저것 하시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좀 쉬시라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난 괜찮아. 아직 건강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75살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리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지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무리해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망가지면 끝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아껴야 합니다.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둘째, 에너지를 관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100이라고 칩시다. 하루가 끝날 때 0이 되면 안 됩니다. 30 정도는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0을 다 쓰면 곧 탈이 납니다. 셋째,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쉰다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몸이 쉬어야겠다 신호를 보내면 그때 쉬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하다가 큰일 납니다. 넷째,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이 들면 많은 걸 내려놔야 합니다.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욕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는 걸 압니다. 평생 쌓은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짓누릅니다.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대학을 떠날 때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도, 학생들 앞에 서는 기쁨도, 연구하는 즐거움도 내려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편해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라는 거요.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지위를 내려놓으니 진짜 관계가 보였습니다. 바쁨을 내려놓으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감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용기를 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현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일곱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의미를 잃습니다. 이제 뭐 하며 살지? 하고 묻습니다. 일할 때는 일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지니 의미도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관계에도 있고, 취미에도 있고, 봉사에도 있고, 배움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찾는 겁니다. 자기만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60살에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방황하셨습니다. 뭐 하며 살지?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매주 2~3번씩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 이게 내 일이야. 이게 없으면 난 뭐 하며 살겠어 하십니다.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뭔가를 배우는 것, 아름다운 걸 감상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봉사도 해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다 싶은 게 나타납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책을 읽습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 의미입니다. 그게 제 삶을 지탱해줍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찾으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늙는 겁니다. 여덟째, 외로움을 준비하십시오.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족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먼저 갔습니다.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 저를 자주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 외롭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계속 켜놓거나 사람들을 붙들거나 자식들한테 매달리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외로움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외롭다 하고 인정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둘째,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셋째,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평생 나 자신과 대화 안 하고 살다가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나를 알아가십시오. 나와 친해지십시오. 저는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생각합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오늘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 자기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홉째, 후회를 줄이십시오. 나이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하는 후회들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후회만 하다가 남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노인들을 봤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럼 후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화해하지 않았을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그 후회가 그분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십시오. 지금 풀고 싶은 관계가 있으면 푸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회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저도 후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내한테 더 잘해줄 걸, 자식들한테 더 관심을 가질 걸,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 걸,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에 붙들리지는 마십시오. 용서하고,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10번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말하는 걸 꺼립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일 갈 수도 있고 내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첫째, 삶을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갔습니다. 그러니 미련이 없습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풀어야 할 관계는 풀었습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과는 화해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습니다. 셋째,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었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의미 있게 살고,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다. 죽음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70살에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치안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울고 부정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며 가셨습니다.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준비할 걸 하면서요. 그 모습이 제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죽음은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무섭다는 것, 그리고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와도 후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이 들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다, 외롭다, 돈이 부족하다, 이런 불평들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며 살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직 눈이 보여서 감사하고, 아직 귀가 들려서 감사하고,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늘 불평했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늙어야 하나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불행해 보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태도가 다르니 삶이 달랐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생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본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늙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늙느냐입니다. 외롭게 늙을 것인가? 풍요롭게 늙을 것인가? 후회하며 늙을 것인가? 감사하며 늙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하십시오. 60살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70살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늘 배우자와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산책을 나가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이 외롭지 않게 감사하며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노년입니까? 후회로 가득한 노년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가득한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